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멜빵을 안 매갖고 좀 살 것 같네요. 일단 그 소비 얘기 먼저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뭐 프리미엄 시장으로는 제일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이고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 제일 클 텐데 글로벌 소비 둔화 징후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나라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물가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10월 CPI 발표됐는데 중국의 CPI가 전년비 기준으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0.1%보다 더 떨어진 0.2% 감소로 집계가 됐죠. 생산자 물가 PPI는 1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럽의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부진했고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임의 소비재 섹터 이거 비중 축소해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 뭐 PPI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PPI가 떨어지면은 이제 CPI에도 뭐 몇 개월 안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후행으로 미칩니다. 공급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소비자 가격도 하락하고 그럼 디플레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의 얘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 정부는 이거 디플레 우려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번 중국 물가 하락세 살펴보면은 정부 말 무조건 믿기는 좀 사실 불안합니다. 이 돼지고기 값도 그렇고요. 식품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CPI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렇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비 수요, 포기할 수 없는 소비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손톱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보기도 흉하고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바싹 깎아버리면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길어진 손톱 같은 물가를 보기 좋은 길이로 다듬는 과정을 유식한 말로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미 짧은 손톱을 더 짧게 깎아가지고 피가 나는 상황은 아마 디플레이션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라 국력 생각할 때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도 많아지면서 잘 안 되면서 실업이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중국이 지금 손톱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사실 더 나쁘죠. 그거는 이제 물가까지 뛰는 거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그렇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한테 임의 소비재 비중 이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잡화점 이쪽 관련 주식들 지금 약간 정리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비가 안 좋으니까 임의 소비재 비중을 축소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축소하라고 이제 권고한 거겠죠. 홀리데이 시즌에 미국 사람들이 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설문을 하고 조사해 봤더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비 예상 액수가 늘어나지가 않았답니다. 미국이 11월 중순부터 이 추수감사절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대규모 소비 대목, 이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번 달 24일에 있는데 이런 홀리데이 시즌에 사람들이 할인율 얼마나 기대하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얼마나 물건을 깎아줘야 사겠냐 이거 봤더니 최소 30% 정도 할인해야 우리가 지갑을 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답니다. 유통기업으로서는 출혈을 지금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신 기자도 블랙 프라이데이 많이 기다렸었죠. 많이 살려고 쇼핑 많이 했습니까? 막상 살려니까 또 은근히 비싸긴 하더라고요. 미국이 워낙에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아줘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소위 말로 좀 후달리는 상황들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뭐 일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할인 뭐 70% 할인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가지고 막 사고 막 이랬었는데 예. 막 후회도 많이 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소비주 중에서 어디가 조금 나쁘고 좋고 뭐 어떻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통이라든가 소비주 가운데 여행 항공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해외 노선 많은 데들은 좀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항공주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 펜트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보복 소비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항공 여행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덜 사도 여행은 간다 이런 논리를 모건 스탠리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 바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뭐 논란이 굉장히 컸던 노란 봉투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노조법 개정안 일부가 나온 그렇죠. 건데 노조법 2조, 3조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4년이었죠. 이 당시에 쌍용차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이 파업의 책임을 근로자한테 물어서 손해배상금을 49억 원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내기 좀 어려운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어떤 분께서 노란 봉투에 한 4만 9천 원 정도 성금 담아가지고 이 보낸 게 이제 이 파급을 맺으면서 이렇게 노조법 개정해야 됐나 이런 여론까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이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다라는 거고요. 요거 통과되면 기업들 뭐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됩니다. 애로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쉽게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안 되던 것들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능해집니다. 일단 경영사내 결정,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던 건데,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나 건설 기업들, 하청이나 지하청, 그리고 협력사 많은 곳들에서는 굉장히 파업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가 이번 결정으로 원청 대상 파업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지금도 서울 시내나 여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곳곳에 뭐 피켓 같은 거 아니면 트럭 같은 거 세워놓고 합청업체에서 못 받은 돈 재벌 회장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서 계신 분들 사실 좀 계시거든요. 이런 요구들이 파업이라는 집단 쟁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건설, 조선 이렇게 협력사, 재하청이 많은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리스크는 조금 커졌다. 주가 측면에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재계 관련 협회와 웬만한 단체들은 이번 법 통과에 대해서 일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 노조만 해도 엄청나게 세죠. 예,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이제 협력업체 노조 뭐 수백 군데에서 이제 현대차 양재동 앞에서 이제 시위도 가능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뭐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노조 국내 기업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사실 끝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쪽에서도 이번 법은 노사관계 근본을 바꾸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법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도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 헌법에서 규정되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얼마나 거셀지, 왜냐하면 이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이것저것 지금 이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좀 지켜보겠고요. 전체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나옵니다. 자, 이제 포스코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제 파업 얘기긴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물을 엎질러가지고 지금 밑에는 난리 났습니다. 자, 포스코가 노사 협상, 임금 협상이 아니고 인단협이었습니다. 임금 이제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요구안이 기본급 13.1% 인상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9,500만 원씩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요구안들 대비 실제 잠정 합의안 살펴보니까요.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으로 조정이 됐고요. 주식 400만 원 무상 지급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비상경영 동참 경력금 100만 원에 현금 150만 원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격주로 이제 4일을 이제 근무하는 거 네. 부럽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타결이 됐고 이제 노사 분들 모두 다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파업을 일단 막았단 말이죠. 지금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근로자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격주로 4일 근무하는데도 안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그 4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시간을 보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이 요전에 저희가 포스코 노조 파업 이슈 전달드렸을 때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이 노조 쟁의문 보니까 이 찬성률이 높을수록 쟁의 없이도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요구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집행부도 파업에 찬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률과 지난 쟁의회의, 그러니까 파업을 하자 말자한 투표의 찬성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10월 말때 파업하자는 투표는 조합원 11,000명 가운데 75% 넘게 찬성을 했는데요. 이번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전체 50.9%로 가까스로 타결이 됐습니다. 200표 안쪽으로 차이가 난 건데, 그런데 이게 지난번 쟁의회의 투표와 비교하면 투표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지난번에는요, 기권표를 반대표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노조 합의한 거 살펴보니,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기권표를 아예 표집계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방식대로 했으면 부결이 났습니다. 합의한 투표가 기권표 포함하면 찬성률 49%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성률 자체가 일단 표면적으로 50.9%니까 좀 간당간당하게 했는데 기준을 살짝 달리하면 이제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노조 쪽에서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 창사 첫 파업에 대해서 노조가 이 투표 집계 방식 조금 바꾸면서까지 이거 되게 조금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가 불법이다 아니면은 규약 위반이다까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창사 첫 파업에 대한 노조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내부 얘기들 좀 살펴보면요, 노조 조합원들이 결국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서는 재투표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적정한 합의안 도출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겠죠. 협상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